그날 한 은행의 지점장이 무릎을 꿇었다. 그것도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온 할머니 앞에서. 사람들로 북적이던 로비는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의아해했고 잠시 후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건 오래된 하나의 통장에서 시작됐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야기 친구가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8시간 전 서울 송현동 중심가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대륙은행 본점. 유리와 대리석으로 빛나는 현대식 건물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83세 유금분 할머니, 경북 산골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천가방이 들려 있었다. 여기가 맞나? 참 컸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자동문을 밀었다. 그 순간 은행 로비의 웅성거림과 키보드 소리, 기계음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낡은 천가방 속에는 30년간 모아온 통장이 들어 있었다. 농사를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돈은 서울에서 홀로 공부하는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위한 것이었다. 내 손으로 직접 해주고 싶어서. 할머니는 서울까지 올라왔다. 아들은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손자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새벽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대륙은행 내부, 수십 명의 고객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 ATM기에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젊은이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화려한 디지털 표지판과 복잡한 안내문들. 누구 하나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젊은 여직원에게 다가갔다. 학생, 이거. 손자 등록금 내러 왔는데. 여직원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무인 달급기를 가리켰다. 저기서 번호표 뽑으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오늘 손님이 많아서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무인 달급기로 향했다. 화면을 터치해야 한다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한참을 기계 앞에서 망설였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터치하셔야 돼요. 빨리 좀 해주세요. 저희도 바빠요. 결국 누군가의 도움으로 번호표를 받은 할머니. 의자에 앉아 자신의 낡은 통장을 꺼내들었다. 30년 전의 통장.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녀가 첫 페이지를 넘기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그것은 손자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5살쯤 되었을까. 밭에서 호미를 들고 있는 모습.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우리 준수, 벌써 대학생이 됐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할머니의 번호가 호명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의 형식적인 미소가 할머니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할머니가 낡은 통장을 내밀자마자 사라졌다. 뭐죠? 이게. 뭐죠? 직원의 표정이 곧 짜증으로 변했다. 이 통장은 너무 오래됐네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돈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손자 등록금으로 써야 해서.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통장은 기계에서 인식이 안 돼요.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점이 아니라 원래 개설하신 지점에 가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못하나요? 나 경북에서 아침 첫 차 타고 왔어.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변함없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이런 오래된 통장은 개설 지점에서만 처리 가능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뒷사람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도 급한데. 그때였다. 다른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요즘 노인 고객들 진짜 불편하다니까요. 디지털 뱅킹 좀 배우시지. 그 말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갔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작은 어깨가 더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직원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걸 작성하시고 신분증 주세요. 본사에 특별 요청을 해볼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돋보기 안경을 꺼내려 가방을 뒤적이는데
뒤에서는 계속 한숨 소리가 들렸다. 첫 번째 서류. 할머니의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죄송합니다만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네요. 다시 작성해 주세요. 두 번째 서류. 이번엔 줄을 벗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한 안에 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서류. 할머니의 손이 더 떨렸다. 대기줄은 점점 길어졌고 사람들의 불만도 커져갔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불평했다. 아니, 이게 뭐예요? 1시간째 한 자리예요. 할머니는 머리를 더 숙였다. 그녀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해요. 내가 글을 잘 몰라서. 그때 갑자기 누군가 창구 옆으로 다가왔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그는 은행 직원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향했다. 그는 대륙은행 송현지점장 윤태석이었다. 무슨 일인가요? 지점장의 목소리에 창구 직원이 얼른 설명했다. 너무 오래된 통장이라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도 안 되어 있고요. 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유금분이요. 그 순간 윤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유금분, 할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로 모시죠.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윤 지점장은 직접 할머니를 안내했다. 그의 등 뒤로 직원들끼리 의아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지점장실. 윤태석은 할머니에게 자리를 권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손자 등록금만 처리해주면 돼요. 윤 지점장은 통장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실례지만 혹시 1992년의 증언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다. 어떻게 알았소? 윤 지점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지점장님, 죄송합니다만 VIP 고객께서 급히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윤 지점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점장이 나간 사무실에 홀로 남은 할머니.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미자 1924년부터 2010년.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윤미자. 한참 후 윤 지점장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할머니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기다리게 해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자, 이 사람이 당신 어머니요? 윤 지점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미자를 알았소. 그곳에서. 윤 지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몇 달 병상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계속 악몽을 꾸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야 모든 걸 털어놓으셨죠. 윤 지점장은 서랍에서 낡은 기사 하나를 꺼냈다. 1992년 신문 기사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첫 공개 증언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할머니들의 사진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유금분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증언을 보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셨어요. 그전까지는 자신이 자원해서 간 것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하셨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자는 항상 조용했소. 맞고도 울지 않았던 아이. 윤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평생을 숨기며 사셨습니다.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그 비밀을 안고 사셨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왜 나를 알아봤소? 윤 지점장은 천천히 서랍에서 오래된 DVD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담긴 다큐멘터리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피해자일 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 말이 저에게도 어머니의 기억에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오랜 세월이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듯했다. 이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지점장님, VIP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윤 지점장은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았다. 알았어요.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의 통장을 들어 올렸다. 이 통장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윤 지점장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손잡은 등록금이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2천만 원. 손자가 대학에 붙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윤 지점장은 컴퓨터로 통장 정보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할머니, 이 통장에는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 많이 내가 계산을 잘 못해서. 게다가 이 통장은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일반 통장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2천만 원만 빼주세요. 나머지는 손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놔둘게요. 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신속하게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곧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VIP 고객님께 양해를 구해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업무를 처리 중입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기억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여기 있었다. 미자는 노래를 참 잘 불렀소. 고향에서도 목소리가 고왔다고 소문이 났었지. 시간이 흘렀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위로를 나누었다. 업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 지점장은 할머니에게 등록금을 무사히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건넸다. 모두 처리됐습니다. 이제 손자분은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는 일어서려 했지만 갑자기 윤 지점장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은행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할머니. 은행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대륙은행 송현 지점장이 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고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와 저희 직원들이 할머니께 보여드린 태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할머니와 같은 분들께 보여온 모든 무관심과 차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할머니는 당황했다. 그녀는 윤 지점장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윤 지점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할머니께서는 그 누구보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로비에 있던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카메라를 든 채 갑자기 묻기 시작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왜 지점장님이 무릎을 꿇으신 겁니까? 윤 지점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표정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윤 지점장은 결심했다. 이분은 유근분 할머니십니다. 그는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30년 전 최초로 공개 증언에 나서신 분이십니다. 로비가 더욱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산증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낡은 통장을 들고 오셨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분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성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이재훈 장학사였다. 실례합니다만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온 이재훈입니다. 마침 역사교육 프로그램 관련 업무로 이 은행에 왔었는데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머니의 아픔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윤 지점장은 이 장학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했습니다. 이 장학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빛냈다. 지점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점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할머니와 윤 지점장, 그리고 이 장학사.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살아있는 역사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가 아닌 실제 역사의 증인들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죠. 윤 지점장의 눈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 장학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께서 동의하신다면 학생들에게 직접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경험, 그리고 오늘 이 은행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소중한 역사입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윤 지점장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끝내 자신의 경험을 세상과 나누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셨고 그 용기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람들이 믿어줄까? 이 장학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우리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해볼게요. 윤 지점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본점 대강당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요. 이 장학사도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네, 교육감님. 저 이재훈입니다. 살아있는 역사 프로젝트 첫 증언자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아침과 달리 가벼웠다. 윤 지점장은 그녀를 호텔까지 모셔다 주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손자 집에 가볼게요. 깜짝 놀래켜 주고 싶어서. 윤 지점장은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에 모셔오겠습니다. 첫 수업은 10시부터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륙은행 본점 대강당. 빠르게 소문이 퍼져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중학교 3학년 두 학급, 약 60명의 학생들. 무대 뒤에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할 수 있을까? 윤 지점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무대로 향하는 그녀의 작은 발걸음. 그리고 60쌍의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낡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몇몇은 친구들과 소곤거렸다. 이재훈 장학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유근분 할머니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10년 전 최초로 공개 증언에 나서신 분입니다.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휴대폰을 만지던 손이 멈추고 소곤거리던 목소리가 사라졌다. 마이크가 할머니에게 건네졌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는 유근분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대강당 전체에 울렸다. 내가 16살 때였어요. 우리 마을에 일본 군인들이 왔어요. 그들은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지요.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듣고 있었다. 그날 내 인생이 끝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윤 지점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쉰 후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위안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이, 그들은, 대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 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과거의 아픔을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위안소에서의 끔찍한 경험, 해방 후에도 계속된 고통과 차별, 그리고 오랜 침묵. 해방 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죠.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나는 시골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누구에게도 내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하지 못했고 아이도 갖지 못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30년 전 다른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세상에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때 나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통장을 꺼냈다. 이 통장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농사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았지요. 이 돈으로 조카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윤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제 이 은행에서 내가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윤 지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분이, 할머니는 윤 지점장을 가리켰다. 이분이 나를 알아봤어요. 그의 어머니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교실 뒤에서 한 여학생이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16살 정도로 보이는 이 학생은 할머니 앞에 멈춰 섰다. 제 이름은 김소연입니다. 저는 역사, 시간에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오래된 이야기를 배워야 하지? 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역사는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소연은 갑자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용기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장면을 본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앞으로 나와 할머니를 둘러쌌다. 저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머니, 질문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 모든 아픔을 견디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바로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80년을 살아온 노인의 깊은 지혜가 담긴 미소였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해.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줘야 해. 그날의 수업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학생들은 할머니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고 할머니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나누었다. 수업이 끝나자 윤 지점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재훈 장학사도 감동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로도 확대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소연이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희 학교 신문에 할머니 이야기를 싣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야기를.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역사의 산증인이고 용기의 상징이에요. 그날 이후 살아있는 역사 교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김소연의 기사가 학교 신문에 실리자 다른 학교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SNS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금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샵 살아있는 역사, 샵 유근분 할머니 샵 잊지 않겠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더 많은 학교에서 초청 요청이 들어왔다. 이재훈 장학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살아있는 역사 교실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윤 지점장도 대륙은행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륙은행 본점 대강당은 매주 수요일 오전 역사 교육의 장으로 변모했다. 할머니,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윤 지점장이 세 번째 수업을 앞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 그날의 수업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지역 방송국 취재팀이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대륙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실이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당사자에게 듣는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역사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할머니가 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담았다. 할머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고향에 있는 우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어. 어머니가 밭에서 심었던 무궁화 꽃.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남았어. 할머니의 증언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묵고 있는 윤 지점장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유근분 할머니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윤 지점장은 깜짝 놀랐다. 청와대라고요? 그는 서둘러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믿기지 않는 소식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할머니는 당황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통령이 왜? 윤 지점장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용기와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 방송된 이후 온 나라가 할머니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다음 날 청와대. 할머니는 윤 지점장과 이재훈 장학사의 동행하에 대통령을 만났다. 정말 영광입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용기와 증언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대통령은 할머니의 손을 정중히 잡았다. 저희가 더 일찍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할머니의 증언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아있는 역사 교실을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산증인들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보다 더 중요한 역사 교육이 있을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살아서 이런 날을 보다니. 대통령은 할머니에게 국가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 후 유근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대륙은행은 역사 존중 캠페인을 시작했다. 모든 지점에서 노인 고객을 위한 특별 창구를 마련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살아있는 역사 교실은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되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뿐 아니라 5.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증인들이 교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낡은 통장 한 권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윤 지점장에게 물었다. 내가 요즘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렇게 바빠지니까 우리 손자가 궁금해하더라고. 윤 지점장은 미소 지었다. 손자분이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처음엔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 할머니 대단하다고 한대.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아, 맞다. 내일 대학교에서 강연이 있지.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 윤 지점장은 감탄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할머니가 이제는 대학 강연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니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수십 년간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은 밤에 꿈자리가 편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단다. 윤 지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도 그런 평안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자도 이제 편안할 거야.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야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수야, 내일 할머니 대학교에서 강연한대. 시간 되면 와볼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대답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강당.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찬 강당 앞에 유근분 할머니가 섰다. 그녀의 옆에는 윤 지점장과 이재훈 장학사가 함께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역사학과 김태현 교수가
할머니를 소개했다. 유근분 할머니는 단순한 역사의 증인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진실을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그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강당 맨 뒷자리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자 박준수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이런 큰 대학교에서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학생들은 경청했다. 그날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역사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생생한 증언이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머니,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희망이라. 사실 그때는 희망 같은 건 없었어.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작은 불빛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나를 살게 했지.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다. 할머니께선 일본 정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용서하셨나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쉬운 말이지.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아. 일반 시민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그건 다른 문제지. 그녀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진심 어린 사과와 인정. 그들이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때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강당은 숙연해졌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난 후 준수가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수야, 왔구나. 준수는 머뭇거리다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몰랐어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윤 지점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세대 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준수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할머니는 손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준수는 처음으로 정말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도 내 삶이 있으니까. 그저 이제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준수는 결심한 듯 말했다. 할머니, 제가 역사학과 학생들과 함께 할머니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의 증언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럴래?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할머니의 기억을 기록하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준수와 그의 친구들은 남아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 달 후 준수는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준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옛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이건 1946년 기사예요. 일본군 위안소에서 탈출한 소녀들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할머니와 윤미자 할머니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이게 맞아. 이건 우리가 처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야. 미자와 함께. 준수가 놀란 표정으로 울었다. 할머니, 그럼 윤 지점장님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함께 탈출하신 건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맞아. 우리는 함께 도망쳤어. 나와 미자, 그리고 또 다른 3명의 소녀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았지. 맞아. 우리는 함께 도망쳤어. 나와 미자, 그리고 또 다른 3명의 소녀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았지. 할머니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직후였어. 위안소의 일본군들이 갑자기 사라졌지. 우린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다. 5명이 함께 도망쳤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걸어서. 꼬박 2달을 걸어 고향으로 돌아왔지. 준수는 경외심을 담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윤 지점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자의 아들은 알아야겠지. 다음 날 윤 지점장은 할머니와 준수의 방문을 받았다. 준수가 발견한 기사를 보자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이건 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5자매하고 굴렸어. 서로 피는 나눈 자매는 아니었지만 그 고통을 함께 견뎌냈으니 피보다 진한 유대가 있었지. 윤 지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혼자 도망쳤다고만 하셨죠.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미자는 항상 그랬어. 자신의 아픔을 혼자 안고 가는 아이였지. 윤 지점장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5개의 작은 천 조각이 있었다. 이건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우리의 약속, 5자매의 약속. 그녀는 천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무궁화 꽃이 수놓아진 천 조각이었다. 우리는 각자 한 조각씩 가져갔어. 언젠가 다시 만나서 이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무궁화를 완성하기로 했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모이지 못했어. 윤 지점장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조심스레 펼쳤다. 그것은 윤미자가 해방 후부터 쓴 일기였다. 1946년 5월 10일. 오늘도 금분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의 약속, 다시 만나서 5조각을 모으는 것.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윤 지점장은 일기장을 넘겼다. 1965년 8월 15일. 해방 20주년이다. 라디오에서 기념식 중계를 들었다. 5자매 중 소식을 아는 건 순옥이뿐. 그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금분이와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더 많은 페이지를 넘기며 윤 지점장은 어머니가 평생 동안 다른 자매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2년 8월 14일. 오늘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금분이 그녀가 공개 증언을 했다. 50년 만에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용기가 없다. 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찾고 계셨군요. 하지만 끝내 연락하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랬구나. 미자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3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순옥이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 미자도 이제 없고 나머지 2명, 정희와 영실이. 그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윤 지점장의 눈이 빛났다.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에겐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지금이라면.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도울게요. 역사학과 친구들과 함께 찾아볼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5자매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윤 지점장은 대륙은행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했고 준수는 대학생들과 함께 자료를 조사했다. 이재훈 장학사는 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정보를 전파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5 소녀의 생존과 약속,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건너 이어지는 인연의 이야기였다. 한 달 후 첫 소식이 들어왔다. 할머니, 준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뛰어왔다. 영실 할머니를 찾았어요. 제주도에 살고 계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영실이 정말? 윤 지점장도 곧 소식을 가지고 왔다. 정희 할머니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딸이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천 조각을 보여주었다. 정희 할머니도 이 천 조각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자매. 우린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일주일 후 제주도에서 한 노인이 서울로 올라왔다. 87세 강영실 할머니. 그녀는 무궁화 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대륙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유금분 할머니와 강영실 할머니는 50년 만에 재회했다. 2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영실아, 금분아. 그들은 꼭 껴안았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2 노인은 다시 16 소녀가 되었다. 강영실 할머니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어. 두 할머니의 재회는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50년 만의 재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감동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정희 할머니의 딸 김미영 씨도 서울로 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천 조각을 가지고 왔다. 어머니는 평생 이 천 조각을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계의 무궁화 천 조각이 하나로 모였다. 윤미자의 조각, 정희의 조각, 그리고 살아남은 두 할머니의 조각. 완성된 무궁화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약속은 반세기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다. 강영실 할머니는 제주도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다. 나는 섬으로 도망쳤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그곳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지. 손님들에게 김치찌개를 팔면서 살았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 그럴 용기가 없었지. 대신 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했어. 그 아이가 지금은 손주까지 있는 나이가 되었네. 유근분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구나. 김미영 씨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귀환 후 재혼하셨어요. 계부는 어머니의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들여 주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5 자매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윤 지점장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리켰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만 속으로는 늘 자매들을 그리워하셨죠.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5 자매 찾기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방송국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고 출판사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할머니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자매를 찾는 것이었다. 영실아, 혹시 지숙이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유근분 할머니가 물었다. 강영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지숙이, 그 아이는 늘 노래를 흥얼거렸지. 그리고 말했어. 고향에 돌아가면 꼭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 작은 단서를 가지고 찾기 프로젝트는 전국의 학교와 교육청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2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다. 이재훈 장학사입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원도 춘천의 한 여자 중학교에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근무하셨던 여선생님이 계셨답니다. 이름이 박지숙이신데 그분이 별세하시기 전 학교에 천 조각 하나를 맡기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숙이, 정말 선생님이 되었구나. 다음 날 춘천으로 향하는 기차 안. 유근분 할머니, 강영실 할머니, 윤 지점장, 준수, 그리고 김미영 씨가 함께했다. 춘천여자중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박지숙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전설입니다. 35년간 이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죠. 학생들은 그녀를 지숙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을 학교 역사관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박지숙 선생님의 사진과 함께 유리 케이스 안에 조그만 천 조각이 전시되어 있었다. 선생님은 이 천 조각을 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언젠가 찾아올 사람들이 있을 거지라며 학교에 맡기셨죠. 할머니들은 숨을 멈췄다. 유리 케이스 안의 천 조각은 분명 무궁화의 일부였다. 지숙이, 정말 지숙이구나.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늘 역사를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치셨죠. 그는 오래된 학급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선생님은 결혼하지 않으셨고 대신 제자들이 그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박지숙 선생님의 장례식 사진이었다. 수백 명의 제자들이 참석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지만 매년 기일에는 제자들이 모여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유근분 할머니와 강영실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이 있었다. 우리 지숙이 결국 꿈을 이루었구나. 학교는 천 조각을 할머니들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5 자매의 천 조각이 거의 다 모였다. 무궁화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유근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어. 미자는 어머니가 되었고 지숙이는 선생님이 되었지. 정희는 다시 가정을 이루었고
영실이는 입양한 딸과 살았어. 그리고 나는 강영실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었어. 금분아. 내가 먼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혀 있었을 거야. 유금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야 50년이 지나서야 윤 지점장이 조용히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할머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5자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요.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되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소중한 역사요. 할머니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1년 후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5자매의 약속, 기억과 화해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장 중앙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완성된 무궁화 1000조각이 놓여 있었다. 5개의 조각이 하나로 이어져 아름다운 무궁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할머니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유금분 할머니와 강영실 할머니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곁에는 윤 지점장, 준수, 김미영 씨, 그리고 강영실 할머니의 입양한 딸 강민지 씨가 함께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어. 유금분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전시장은 방문객들로 붐볐다. 학생들, 노인들,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5자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한 구석에는 살아있는 역사, 교실이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전국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증인들이 학생들과 만나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대륙은행 노인 존중 캠페인을 소개하는 공간이 있었다. 낡은 통장 한 권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준수는 자랑스럽게 할머니를 안내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는 할머니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5자매의 목소리라는 오디오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방문객들은 헤드폰을 쓰고 할머니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건 제가 역사학과 친구들과 함께 작업한 거예요.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요. 유금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구나, 준수야. 전시장 마지막 섹션에는 기억의 벽이 있었다. 방문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벽은 이미 수많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들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겠습니다. 한 메시지가 특히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다. 저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 조국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역사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유금분 할머니는 잠시 그 메시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박물관 강당에서는 특별 행사가 열렸다. 5자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 공연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유금분 할머니와 강영실 할머니가 무대에 초대되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사회자가 할머니들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금분 할머니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는 평범한 소녀들이었어요.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평범한 소녀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우리의 기억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5자매는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서 5조각을 모아 하나의 무궁화를 완성하기로. 5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강영실 할머니도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이런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잊혀지지 않기를.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사가 끝난 후 유금분 할머니는 조용히 전시장을 다시 찾았다. 이제 사람들은 거의 떠나고 전시장은 고요했다. 그녀는 무궁화 1000조각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미자야, 지수가, 정이야. 우리의 약속 지켰단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한 어린 소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할머니, 유금분 할머니가 돌아보았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다. 우리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거 드리고 싶어요. 소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5 소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잊지 않을게요. 약속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그림을 받아들고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소녀는 씩씩하게 말했다.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그러렴. 소녀는 인사를 하고 달려갔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전시장에 울렸다. 유근분 할머니는 다시 무궁화 1000조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봤니? 다들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그녀는 천천히 전시장을 나섰다. 바깥은 이미 어둑해졌지만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윤 지점장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근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유근분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16살이었고 무궁화 핀 언덕에서 4명의 친구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녀는 이제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느꼈다. 그날 은행의 지점장이 무릎을 꿇은 건 한 남자만이 아니었다. 이 사회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기억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오래된 낡은 통장 한 권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이다. 세월은 흘러도 기억은 남는다. 약속은 지켜지고 무궁화는 다시 피어난다.